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구채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재테크 첫 영상인데요. 제가 결혼 3년도 안 돼서 자산을 3배로 불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신혼부부 재테크라고 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결혼 준비 기간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결혼 후 1년, 이 토탈 2년 정도가 향후 재테크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향후 결혼 생각이 있는 싱글이거나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 전에 서로의 자산을 솔직하게 오픈하라. 저는 자산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오픈을 했어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연봉 계약서에 적힌 월급 말고 세금 다 떼고 또 실제로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단순히 소득뿐만이 아니라 대출이나 개인적인 빚까지 모두 공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해야 돼? 결혼하면 배우자 몰래 비자금이 좀 필요하다던데? 혹은 내가 지금 대출금이 좀 있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결혼 파토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거나 빚이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떨까요? 나는 쿨하게 용서해줄 수 있다 그러면 서로 공개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나는 신뢰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으면 공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후자였고요. 그래서 공개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산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둘이서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얼마 있는지, 얼마 버는지 서로가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재테크 계획을 세우겠어요. 두 사람의 재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를 해야 본격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또 저축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자산을 솔직하게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상가계부를 쓰라. 연애 때는 솔직히 좋죠. 데이트에 거침없이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결혼 후에 여유롭게 살긴 좀 어렵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살 수는 있겠지만 좀 삶이 팍팍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생활비로 얼마를 쓰게 될지, 또 저축은 얼마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10년 가까이 자취를 했지만 1인 가구 기준이었고, 또 신랑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공과금을 스스로 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가상가계부를 썼습니다. 일단 이 가상가계부가 뭐냐? 결혼했다고 가정을 하고 미래 가계부 항목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먼저 두 사람의 월 소득을 합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싱글 기준으로 내가 한 달에 어디에 얼마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를 전부 적었습니다. 저는 자취를 했으니까 월세나 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둘 다 직장 생활에 필요한 교통비, 점심값, 여가비 등이 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떤 분야에 돈을 많이 쓰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요. 물론 서로의 지출 습관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의식하지 마시고 최대한 솔직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결혼하면 새롭게 늘어나는 지출 항목이 생겨요. 자, 집을 구하죠. 그러면 대출이자, 양가 부모님 용돈, 각종 경조사비, 세금 들 거고, 또 둘 다 부모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결혼과 동시에 각종 공과금이 추가가 되겠죠. 또 금융상품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가감없이 다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득도 파악했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추가되는 지출 항목도 이제 적었어요. 그럼 이제 저축 목표를 세워요. 만약에 둘이서 500만 원을 버는데 싱글 때 지출과 결혼 후에
예상 지출을 합해서 35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밖에 저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만 저축을 할까요? 아니죠. 네, 최소한 소득의 50%를 저축하려면 100만 원이나 모자라요. 그러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악착같이 찾아서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상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품위유지비, 외식비, 여가비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잖아요. 이런 항목들을 손을 봐서 지출을 소득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을 당시 60%로 맞추고 싹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 후에 가계 지출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덩달아서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면 이 정도가 들겠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결혼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결혼 준비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 결혼 준비를 할 때 좋아하는 한 가지에 올인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3대 키워드가 있어요. 스드메, 예식, 신혼여행.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시간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어딜 가나 신혼부부, 웨딩 이 두 단어가 붙으면 가격이 2배로 비싸지고요. 같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사람이랑 찍는데도 신혼부부라고 하면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더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해요.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하거든요. 나한텐 예쁜 건 남한테도 예쁘고 비싸요. 이때 부부가 기준을 세우지를 않으면 남의 시선을 쫓다가 쪽박을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좋아하는 한 가지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힘을 주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단 이런 거 안 했고요. 생략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값에 보탰어요. 그리고 예물 여자들의 로망이 다이아 반지긴 하지만 저희 예산으로는 제가 원하는 반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종로에 가서 6, 70만 원 정도의 커플링으로 대체를 했었어요. 그리고 혼수는 침대,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건 이제 오래 쓸 거니까 좋은 걸로 마련을 했고요. 이 외에 청소기나 전자레인지, 서랍장 등등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싱글 때 쓰던 거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불도 제 기억에는 딱 한 세트 샀고요. 결혼식장은 식대 보증 인원만 채우면 홀은 요새 거의 무료로 쓸 수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대신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2주 정도를 갔는데요. 무려 1,000만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후회되는 게 있다면 스튜디오 촬영이 조금 후회가 돼요. 오히려 신혼여행 가서 몇십만 원 주고 해외 스냅을 찍었으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는 결혼식 날에 남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내 모습에 좀 꽂혀가지고 지출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아끼는 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치를 두거나 혹은 두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에는 비용을 과감하게 쓰시고요. 나머지는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좀 균형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좀 오랫동안 추억이 남는 결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찌질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돈을 못 쓰는 게 찌질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축의금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는다. 축의금은 사실 결혼식 당일에 정산을 하기까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축의금을 그날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의도치 않게 과소비를 한다거나 명품을 구입하는데 보태 쓴다거나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그 많던 축의금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후회를 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축의금은 없는 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에 쓸 경비는 미리 예산을 책정해 뒀고요. 얼마가 될지 모르는 축의금은 받는 즉시 3분의 2 정도는 대출금으로 상환을 했고요. 3분의 1 정도는 비상금으로 예금을 해뒀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혼여행 가서 펑펑 써버리게 될까봐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딱 대출 갚고 비상금을 빼줬는데 일단은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매달 부담해야 될 대출 이자가 같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또 신혼 초에는 부부가 예상한 것보다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결혼 준비 당시에 결제했던 카드 대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준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혼 3개월까지는 생각만큼 저축이 힘들어요. 근데 이때 축의금 일부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면 비상시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카드값 막느라고 내가 급하지 않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정 경제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결혼 전에 한 일은 1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지난 3년간의 노력을 영상 3편으로 압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하이라이트식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으쌰으쌰 힘을 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3년 만에 자산 5억 원을 모은 2번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자님 모두들 부자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